역사의 지혜 개별 수강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저희 링크 아래 따라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진영 박사님의 또 찐팬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 모시고 또 아주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정 프로님. 네, 저는 김지산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항상 뭐 재밌으시지만 저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사석에서도 엄청 재밌으십니다. 네. 사석에서도 직장 선배셨다고요? 예, 제 직장 첫 직장에 음. 저희 공채 입사 선배님이시죠. 그렇습니까? 저희 신입사원 교육 때 자랑스러운 선배의 표본으로 항상 나오시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뭐 요즘 이제 LG 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제 하실 게 없고요. 아이폰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그렇네. 13입니까? 예, 13 프로 맥스. 13 프로 맥스. 하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LG 이노텍. 확실히 아이폰을 써보니까 이제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그만두기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는 LG 폰을 쓸 때는 좀 떨어뜨려도 되게 좀 쿨했거든요. AS가 안 된다. 아이폰을 떨어뜨리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고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아이가 떨어뜨리면 화가 나고. 예, 화가 많아지셨습니다. 자,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로봇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로봇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업은 별로 없죠 아직까지. 그렇죠. 예. 자, 그러나 로봇이 성장 산업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의심하지 없는 않죠. 거죠. 이견이 없죠. 네. 저희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든 LG든 현대차든 전부 다 이 로봇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의지가 커요. 10년 전에 전기차 보는 느낌이 딱 지금 이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언젠간 커지는데 예. 시점이 언젠지 알 수 없는. 물론 이제 정기전 업종이 안 좋아서 좀 새롭게 얘기할 게 하도 없으니까 이제 로봇을 그건 우리 비밀로 합니다. 예. 네. 우리 그 정프로님이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아톰 이런 거 그랜다이저. 보면서 그랜다이저 예. 맞아. 이런 로봇 만화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로봇 맞아. 세대거든요. 네. 메칸더 V 노래 그 김국환 씨가 불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예. 메칸더 V 랄라랄라랄라랄라 공격 개시. 여기까지. 지금 나이 다 드러난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2020년 석이 되면 진짜 로봇이 날아다니는 환경에서 생활할 줄 알았었는데. 맞아. 초등학교 때 우리 맞아. 그 미래에 막 그림 그리면 맞아요. 2000년만 해도 그때만 해도 막 땅 위에 사람이 안 살 줄 알았어요 저는. 예. 다 그렇죠. 우주 아닌 바다 밑에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맞아요. 굳이 분류하자면 태권브이는 초대형 이족 보행 로봇이고요. 그렇죠. 이쪽 예. 보이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이제 물론 이제 그 시대는 아직은 요원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생각했던 로봇의 세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로봇의 그 분류부터 시작해서 네. 로봇의 시장과 동향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과 우리 기업들의 그러한 그 로봇 산업의 동향까지 같이 한번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로봇의 개념부터 종류까지 일단 뭐 로봇 개념이라고 하면 뭐예요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네. 이 세 가지 용어가 중요합니다. 지각, 인지, 동작. 지각, 인지, 동작. 외부 환경을 스스로 지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기가 로봇이에요. 뭔가를 지각해서 그걸 내가 처리를 하고 그렇죠. 다음에 내 행동을 뭘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로봇의 3대 구성 요소로 하면 이 지각을 위한 센서, 그다음에 인지를 위한 프로세서, 동작을 위한 작동체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이 우리가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로봇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네. 요거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자동차 공장에서 본 로봇들은 로봇 팔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전부 다 산업용 로봇이에요. 글씨 좀 크게 좀 갖고 오세요. 이거 뭐 폰으로 보이겠습니까 이게? 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뭐가 좀 글자 좀 많아야 좀 있어 보이고. 아이폰에서 보이시나 예. 보죠. 아이폰에서 보입니까 이게 설마?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 주류였지만 앞으로의 성장은 이 서비스 로봇이 주도할 거예요. 서비스 네. 로봇. 서비스 로봇도 그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개인 서비스 로봇과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나누게 되는데 네. 개인 서비스 로봇은 세 가지 용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정, 교육, 취미. 가정교육 취미. 그렇죠. 전문 서비스 로봇은 크게 4대 영역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의료, 물류, 국방, 농업. 국방도 포함되는군요. 국방, 군사용도 많이 쓰일 겁니다. 앞으로. 요게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의 영역이라고 좀 네네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산업용 로봇은 다관절 기술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수직 다관절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병렬 로봇,
그다음에 직교 로봇 요 4개로 구분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3% 본전을 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해 드려 보게 되면 네. 요게 이제 수직 다관절 로봇인데 작동 원리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2번과 3번 관절을 통해서 이게 위아래로 수직으로 네, 움직여요. 네, 네. 그리고 4번, 5번, 6번 관절을 통해서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수직 다관절 로봇이고 가장 많이 쓰여요. 별로 안 전체 어려운데? 산업용 로봇의 33%. 아, 산업용 로봇에 예, 산업용 로봇 33%. 저렇게 생긴 그 요즘 커피 뽑는 로봇 있어요. 있어요. 그건 네. 전문 서비스 맞아요. 로봇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수평 다관절 로봇인데 이 용어보다는 스카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스카라. 스카라? 뭐 굳이 여기 제가 용어를 써왔으니까 이게 셀렉티브 컴플라이언스 어셈블리 로봇 약자구나. 암인데 번역하면 더 이상해집니다. 선택적 준수 조립 로봇 팔이겠네요. 일단 스카라가 스카라가 제일 낫네요. 네, 수평 다관절 로봇인데 역시 작동 원리를 이해하시면 네. 이 1번 관절하고 2번 관절이 동시에 수평적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 3번 관절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물건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픽앤플레이스라고 하는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집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스카라 로봇은 구조가 단순하고 네. 빠르고 정확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병렬형 로봇인데 딱 보시면 느낌이 뭐 닮았잖아요. 거미. 거미 그렇네요. 실제로 다리가 많아요. 그리고 다리들이 끝에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잡아주는 다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고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지금 뭐 했어요, 저희는?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돌아가는 걸 좀 봤었는데 예를 들면 초콜릿 공장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집어서 옮기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초콜릿 공장에서. 여러 용도로 쓰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단점은 작업 자세가 제한적이고 천장에 매달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 범위가 좁다는 또 단점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직교 로봇이라는 거는 직선의 축도를 따라서 그 상하, 전후,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3D 프린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진 경로로만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긴 축을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 영역이 넓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또 반대로 이 긴 축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를 이해하시면 산업용 로봇의 다관절 기술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주유소의 세차기도 저 로봇이에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아니 걔가 이게 차 가만히 있으면 지가 센서로 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물 뿌리고 세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려주잖아요. 아, 그런 로봇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세차장 자동 세차. 자동세차. 아. 손세차 마시려고 우리 센터에. 우리 저는 세차장. 이제- 손세차 전문입니까? 회사에서 손짓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좀 평범한 일상. 알겠습니다. 예. 고가의 손세차로 이제. 하여튼 그런 산업용 로봇 저희가 지금 봤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가정용 갑니까? 이제 우리 로봇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전망, 드려야 전망. 되는데요. 예. 네. 그래서 그 로봇 시장은 여러 조사 기관이 그 발표를 하고 있지만 조사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국제 로봇 연맹의 그 범주를 인용해 본다면 네. 로봇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드론, 자율주행차는 다 뺍니다. 이거는 이제 로봇의 범주에 포함을 안 시켜요. 자, 그랬을 때 모든 조사 기관의 공통적인 전망은 향후 5년간 이 로봇 시장은 연평균 15에서 20%씩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비스 로봇이 대략 30%씩 성장할 거고 네. 산업용 로봇은 8%씩 성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 주류이지만 네. 앞으로의 성장은 서비스 로봇 위주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고 네.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전문 서비스 로봇이 지금은 성장성이 우월하지만 좀 더 멀리 보면 개인 서비스 로봇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런 전망들이 공통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로봇 시장에서 주로 로봇 팔 이런 핵심 시스템을 단품으로 구매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코어나 엣지 컨트롤러, 뭐 머신 비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솔루션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모듈식 시스템을 구매하는 형태로 시장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그 BCG에서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로봇 관련 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네. 특히 BCG는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얘들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기존의 산업용 로봇 시장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규모가요? 규모가 성장률 말고 규모 사이즈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2배 이상이다.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이동식 전문 서비스 로봇이 엄청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뒤에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겠지만 네. 우리 자율 이동 로봇이라든지 자율 배송 로봇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많아요. 제가 뒤에서 좀 서비스 로봇 할 때 한번 또 네. 예를 들어서 아, 말씀드려볼게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산업용 로봇은 대부분 위치에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로봇이 다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 이제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게 되면 서빙하는 애. 안내나 서빙하는 이런 맞아요. 용도로서 네. 로봇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카페도 종종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거기 그런 이제, 것들이 예. 시장이 많이 커진다라는 거고 BCG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스마트 로봇 모듈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이 모듈은 간단한 그 플러그 앤 플레이 개념으로 교체할 수가 있어서 로봇의 그 환경과 용도가 무한히 확장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오게 되면 네. 이 플러그 앤 플레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택배 차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자율 배송 로봇이 이제 그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택배차는 이제 큰 규모로 가다가 이제 집 앞까지 배송은 이제 그런 로봇들이 아 이제 동별로 뿌려주는. 뭐 이럴 이제. 수도 있겠죠. 그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이 되게 중요한데 네네. 사실은 아파트까지 가는 건 쉬워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 집 현관 문까지 오는 게 그렇죠. 어려운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올라야 되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 이 라스트 마일 배송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아, 있어요. 네. 택배 기사님이 이제 로봇 최종 총괄 책임자가 되시겠네요 이제. 동으로 뿌려주는 역할 하시는 네, 로봇 대장. 로봇 대장. 네. 그래서 이제 찌빠. 우리 정부님께서 그러면 로봇 시장의 성장 동인이 뭐냐고 여쭤보실 거거든요. 네. 저는 네 가지를 꼽고 아, 싶습니다. 난 그거 안 묻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꼭 물어야 돼요. 아니 그거 싫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놀라 로봇 있어서. 시장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네. 일단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체감했지만 이커머스가 확산돼 보니 굉장히 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고령화라든지 노동 인구가 부족한 부분이 크고 세 번째는 산업용 로봇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보급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같은 인접 기술이 발전하는 부분들이 바로 네. 이 로봇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걸 보여지거든요. 최근 네. 분위기는 또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벌어지면서 이제 인건비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인력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진짜 다 무인 쪽으로 가보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쨌든 로봇을 쓰는 쪽으로 트렌드를 좀 모을 수 있는 환경이 특히 되고 이제 있는 것 그런 같아요. 트렌드를 바꿈에 있어서 코로나가 또 결정적인 계기를 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네. 네. 우리 코로나 구간에 엄청나게 그 이커머스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요. 저희 네. 어머니가 쿠팡 쓰는데 기여했죠 맞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이 물류 로봇이 서비스 로봇의 중심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이동식 물류 로봇 할 때 이것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AGV하고 AMR이라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물류 로봇이거든요. AGV는 AGV랑 AMR. 그렇죠. 이게 영어 약자는 Automated Guided Vehicle이니까 그 자동화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무인 운반차를 우리가 AGV라고 얘기하고 운반차. AMR은 이게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니까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거예요. 아. 그래서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표현합니다. AGV는 설정된 길만 따라가는 그렇죠. 거고 AMR은 지가 알아서 시작하는 자율주행 거고. 그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로 설정도 알아서 하고 장애물 회피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당연히 이 AGV보다는 AMR이 좀 더 그 4차 진화된 산업스럽네요. 개념이고 네. 훨씬 더 성장성이 높겠지요. 그렇겠죠. 참고로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는 이러한 그 물류 로봇이 몇 대 정도 있을까요? 아마존 물류 창고에 네. 다 합치면. 창고 하나당 아니요, 전체 다 2020년 합치면? 기준으로 아마존의 물류 로봇이 몇 대일까? 만 개 6만 대, 넘습니까? 6만 대. 20만 대. 20만 대. 현재? 많다. 현재 20년 말 기준으로 와 그래요?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어요. 야, 그럼 더 늘었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는 게 우리 물류 쪽에 있어서 창고를 현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로봇 네. 청소기는 AMR 계열입니까? 그렇죠. AMR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죠. 일종이라고. 예. 어쨌든 걔는 뭐 정해진 경로는 아니니까. 그렇죠.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네. 당연히 의료용 로봇 수요가 늘 거고 네. 우리 활동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아 로봇 수요가 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려로봇 같은 개인 서비스 로봇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은 당연하지만 산업용 로봇 시장의 핵심 동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뭐 글로벌 생산 기지의 역할을 했던 중국과 인도에서 그 육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미국도 트럼프 정부 때 이민법을 엄격하게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고 우리가 뭐 지속적인 물류난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리 무역 분쟁이라든지 각종 뭐 지정학적, 지질학적 리스크를 겪으면서 이제 기업들의 철학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기존에 무조건 글로벌 생산 효율성과 원가만 중요하다가 이제는 생산지 다변화라든지 현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이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자동화를 하고 싶은 이런 요구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진흥화된 뭐 공장 자동화 형태로 이해하면 될 거고 네. 산업용 사물 인터넷의 확산과 통신 프로토콜의 진화를 바탕으로 로봇이 인더스트리 4.0 전략이 통합되고 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정프로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지만 아니, 근데 오늘 뭐 저 원고대로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고 예. 원래 우리 김민선 센터장님 그렇지 않으셨는데. 제가 로봇 연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예. 오늘 로봇 역할이시구나 오늘.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찌빠.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네. 로봇과 일치하기 위해서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로봇 시장의 성장 동의는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렇죠. 이거죠? 예, 예. 잘 될 것 같아요, 로봇. 맞습니다. 동임 꼭 안 쳐다봐도.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고 싶어도 이렇게 우리 아, 그렇습니까? 멜칸더브의 노래나 부르고 계시고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보죠. 국가별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로봇 종류 중에 합체 로봇은 없습니다. 합체로 없으니까 그게 아쉽네요. 가오가이거가 있어야 되는데. 로봇은 합체하는 맛인데. 그렇죠. 그 국가별 로봇 산업 전략 키워드로 딱 간략하게 좀 네. 정리를 해보면 네. 미국은 그 오바마 정부 때부터 NRI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로봇 계획을 주기적으로 좀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은 로봇을 10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해가지고 특히 스마트 매뉴팩처링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산업용 로봇을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이유는 뭐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로봇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이 세계 1위 산업용 로봇 제조국입니다. 현재 예, 뭐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19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47%를 일본이 공급했어요. 우리 좀 이름이 익숙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화나기라든지 야스카와 미쓰비시, 가와사키. 가와사키. 예, 가와사키는 오토바이 아니에요? 중공업이니까 다음이다 얘네가. 가와사키가 굉장히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와사키 옛날 타고 다니. 비슷한 이름을 딴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 네. 제일 잘 나간 애가 가와사키 탔거든요. 네. 본인 아닙니까? 저는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더 잘 나갈 수가 있다고요. 저는 시티백. 시티백. 자, 자, 우리나라도 이제 궁금하시니까 네. 우리나라도 2008년에 지능형 로봇 촉진법을 그 발표를 했고 네. 5년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은 3차 기본 계획 수립 기간이고 네. 이 기간 동안의 과제는 제조 로봇을 확대 보급한다. 그리고 4대 서비스 로봇을 육성한다. 생태계를 강화한다. 이런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로봇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3대 강국이면 일단 일본 하나 넣고 독일이 또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본, 독일이죠. 예. 우리나라는 네. 보니까 일단 로봇 중에 하여튼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청소 로봇인 것 같아요. 뭐 그거야 뭐. 네. 네. 지금까지는 로봇 청소기가 대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요즘- 산업용 네. 로봇에서는 완제품하는 애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부품하는 감속기 업체들은 간혹 보이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그 로봇 청소기가 비싼 게 엄청 비싸다면서요. 뭐 100만 원 이상대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한 20만 원대 뭐 이런 걸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애들은 뭐 15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하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다관절 로봇도 아닌데 되게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그 완성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걔네들은 뭐 침대도 올라가서 다 침구 청소도 하고 온 줄 알았어요. 그거 이제 다관절 로봇이 되면 이제 가능하지 이제. 거미 같이 생긴 애들 네. 아까 거미 같은 게 되면 올라타는 이제 너무 비싸더라고. 저는 이제 로스톤. 외출할 때 가끔 그 로봇 청소기 켜놓고 가면 네. 좀 지능이 떨어진 애들은 갔다 오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계속 발발 떨고 있잖아요, 한 시간 동안. 아 거북이 뒤집어진 것처럼. 그런데 한 10만 원짜리고 이제 뭐 완전하게 그 경로를 아, 그 이해하고 그렇습니까?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은 경험을 네.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로봇 아까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예, 예. 서비스 로봇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우리 서비스 로봇의 또 동향과 전망.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이 서비스 로봇에 집중할 네네. 거예요. 그쵸, 서비스 로봇이 해야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산업용은 이미 일본과 유럽 기업들이 그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그쪽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잘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 서비스 로봇에 주목하자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20년 기준으로 대략 111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전문 서비스 로봇이 67억 달러로 한 60% 차지합니다. 개인 서비스 로봇이 44억 달러로 한 40% 정도 6대 4 비중으로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체 서비스 로봇을 합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청소기를 중심으로 가정용이 제일 커요. 가정용. 예. 근데 전문 서비스 로봇만 구분하면 물량 면에서는 물류용,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이런 쪽 물류용이 가장 많고 대신 의료용 로봇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의료용 뭐 수술 대신에 그렇겠죠. 로봇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의료용 그 로봇이 가장 큰 시장이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이에요. 그래서 의료용 로봇은 사실 지금 업체는 꽤 많지는 않죠 지금. 워낙 뭐 고가고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로 미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뭐 스트라이커 그쵸. 이런 네네네.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로봇의 뭐 트렌드도 몇 가지 얘기하는데 뭐 네. 구독형 로봇이 늘고 있고 모바일 혁명을 막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구독형 구독형 로봇은 로봇은 말 그대로 구독 경제 일환이고 네. 로봇을 렌탈로 빌려 쓰는 그런 모델인 거죠. 뭐 있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임대한대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정수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에 사지 않고 아니 비싸니까. 있다며 지금 있다며 김지산 센터장님.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로봇인데 의료용도 마찬가지고 산업용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몇십억 주고 살 거를 매달 구독형으로. 사용료를 낸다는 얘기죠. 그럴 수 로봇이 있겠죠. 말씀이 빨라지셨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까지 로봇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 이거 어디서 저기 누가 한 거 갖고 온 건 아니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혁명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AGV랑 AMR 얘기 많이 그렇죠. 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있냐 없냐의 그렇죠. 차이. AGV는 세상에 나온 지가 40년이 됐는데 이 재밌는 데이터는 AMR 매출이 AGV를 넘어섰다는 이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섰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 로봇의 그런 트렌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 향후 5년간 연평균 30%씩 고성장한다. 이게 이제 로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로봇의 개념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는 조금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 뭐냐면 그 애들이 태블릿은 아니지만 하여튼 약간 뭐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예, 네. 애가 거기 앉아서 뭘 떠들면 같이 이제 대화되는 로봇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육용 교육용. 교육용. 서비스 로봇이고 네. 가정 교육 취미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셨네요? 아는 거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그거는 보니까 이제 애한테 뭐 말도 시키고 애가 뭐 말하면 뭐 잘했다 칭찬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막 관절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관절은 그렇죠, 아닌데 예, 이제 예. 소통은 되는 로봇. 그렇죠. 센서 있고 그래서 이제 걔가 뭘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네네. 그런 정도 거는 그 이제 월구도 가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그게 같아요. 바로 개인 서비스 로봇이고 구독형 로봇인 거죠. 네. 이해되시죠? 제가 좀 도와드린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요. 산업용 로봇으로 이제 가실 거잖아요. 네, 산업용으로 가야죠. 네. 산업용 로봇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과 유럽 업체들이 좀 선도하고 있는 시장인데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1961년에 GM의 자동차 공장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이 자동차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오래됐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의 트렌드를 본다면 뭐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총 소요 비용을 낮추는 부분이라든지 맞춤형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트렌드들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2020년 그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그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최대 수요처가 자동차인데 자동차. 2020년에는 전자산업 수요가 더 많았어요. 전자 쪽이. 일시적으로 그때는 이제 그 자동차가 좀 침체를 겪었고 그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내연기관 쪽 관련한 투자를 좀 많이 줄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전자산업 수요가 자동차보다 많았지만 향후에 있어서 역시 그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양대 축으로서 네네.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좀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칩 막 꽂아주고 막 그 땜질해주고 하는 이런 게 다 로봇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웨이퍼 옮겨주고 이제 네. 이동시켜주고. 산업용 로봇. 네. 저 얼마 전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 약간 홍보 영상 같은 건 봤었는데 그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재료 들어가가지고 최종 제품 나올 때까지 쭉 이게 드론으로 원테이크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로봇이 많긴 많대요. 자동차 산업은 진짜 저 정도로 산업 자동화 많이 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미 되게 자동차 쪽은 많이 침투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거의 뭐 이렇게 직접 개입한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초반에 뭐 도장하고 이런 거는 다 들어가고 뒤쪽에 이제 뭐 시트 끼워놓고 뭐 검수하고 이런 쪽엔 좀 많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동화나 로봇화가 많이 돼서갖고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용 로봇도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네. 기존 산업용 로봇하고 협동 로봇으로 나눕니다. 협동 로봇 이제 코봇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협동 로봇의 성장성이 굉장히 앞으로 클 거예요.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예. 협동 로봇. 달리 얘기하면 협동 로봇은 네.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네.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말을 해요. 아. 달리 얘기하면 이사님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에 있는 산업용 로봇은 인간과 같이 작업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사람들 사고 나잖아요. 네. 로봇에 끼게 되잖아요. 네. 당연히 안전 펜스가 따로 있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로봇끼리만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연상하면 치킨 로봇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로봇을 활용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시작을 있어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음. 정프로님이 이제 양념 발라주고 이런 게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편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튀김이 마음에 안 들면 로봇한테 던져서 가지고 야 네가 먹어라 로봇 알아서. 이게 1인식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 괜찮아요? 로봇 인권법에 위배됩니다. 아 요즘 로봇 김밥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어. 그게 이제 협동 네. 로봇 물론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산업용 로봇인데 그런 이제 음식 조리와 관련한 것들은 영역을 나누자면 전문 서비스 로봇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인간과 이걸 상호작용할 수 있고 안전 장치가 보강이 된 협동 로봇이 굉장히 고성장을 할 거다. 댓글창에 하늘님께서는 중요한 포인트죠. 집에 남편 로봇이 있으시대요. 남편 로봇이 살림을 다 해준다고. 아, 그건 아마 인공지능을 갖추지 않았을까? 인공지능 갖추신 것 같네요. 자율주행 기능도 있고. 예. 축하드립니다 하늘님. 근데 그런 로봇을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거의 인간과 닮은 거의 인간의 로봇의 형태를 최종 가진. 단계죠. 최종 그렇죠. 단계. 인간의 닮은 형태를 근데 갖춘. 뭘 좀 많이 먹죠. 네. 욕을 많이 먹나요? 요거 하나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자, 이게 국가별 산업용 로봇의 밀도인데 그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 제조업의 평균 로봇 밀도가 2020년 기준으로 직원 1만 명당 126명이 평균이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음. 직원 1만 명당 932대로 압도적 1등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네네네. 전자, 자동차. 자동차 이런 산업 의존도가 높고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산업용 로봇 밀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약간 좀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갖고 있던 나라들이 좀 상위권에 있네요.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이런 국가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의 동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산업용 로봇이 보면 이게 아까 관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 관절을 제어하는 속도가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이 관절을 제어할 때 제일 필요한 기술은 뭐라고 굉장히 봅니까? 중요한 네. 포인트죠. 그게 이제 감속계 기술인데 네. 지금부터 이제 기술 얘기 좀 해볼까 아 합니다. 기술 얘기. 아 김지한 선생님 전문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네. 제대로 집었군요. 깊이 들어오시면 큰일 나고요. 질문으로서 바로 가겠습니다. 얕고 넓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봇의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조작 제어, 자율주행, 물체 및 위치 인식, 네. 인간과 로봇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센서와 액추에이터 기술이 중요합니다. 액추에이터. 이 중에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중요하겠죠. 뭐 그렇겠죠.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로봇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고 이 인공지능 기술은 머신러닝, 뭐 자연어 처리, 상황 인지, 네. 컴퓨터 비전 이런 기술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우리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의 형태를 휴머노이드. 갖춘 네네네네. 그리고 인간과 그 상호작용하고 교감할 수 있는 소셜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자연어 들면 뭐 처리 같은 건 이제 이런 거 옛날에는 로봇한테 명령 내릴 때 312 이렇게 해갖고 로봇의 언어로 우리가 명령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야 닭 튀겨 이러면 이제 지가 그렇죠, 알아서 튀긴다는 거죠. 예. 네. 자연어 처리가 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인 거고 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이제 눈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 비전하고 네. 뇌의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내용 자율주행 로봇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우리가 좀 많이 우리 일상에서 좀 경험하고 있어요. 호텔이라든지 뭐 네. 식당 이런 데서. 자, 그러나 실외용 자율주행 로봇은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멉니다.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네. 이게 자율주행을 하려면 3D 맵 기반의 내비게이션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데 야외에서는 그 시인성 문제라든지 네. GPS 기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도 아직 그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로봇이 도로 달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정비돼야만이 네. 실외용 자율주행 로봇까지 좀 대중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거고요. 당연하지만 자율주행의 필수 기술은 라이다. 그래서 그렇죠. 3D 공간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이 중요할 거고요. 네. 약간 좀 맥락은 다르지만 사족 보행 로봇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주행하는 거니까 여기 그림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이게 네 다리로 걷는 기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리로 걷게 되면 바퀴로는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계단이라든지 경사 지형까지 오르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울퉁불퉁한 길이라든가. 그러니까 위험 지역을 순찰할 수 있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이런 전문 서비스 역할을 좀 하겠죠. 그래서 요 로봇 보시면 요게 이제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를 통해서 그 출시한 로봇 개조 스팟이라는 개고요. 네. 요거는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업체가 만든 군용이에요? 사족 보행 로봇인데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 사족 보행 로봇은 군사용으로 쓰일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우리 휴전선에 배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뭐 이렇게 그 정찰도 잘할 거고 매뉴얼대로 대응도 잘할 거고. 그렇네. 실제로 미국과 호주군들이 이걸 좀 군사용으로 쓰려고 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족 보행 로봇은 킬러 논쟁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킬러 논쟁을. 우리 뭐 터미네이터 같은 네네네, 그런 환경이 좀 오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 저런 멧돼지만 나면 것들은 돼, 뭐. 다 배터리로 가나요? 다 배터리로 갑니까 저런 애들은? 그래야 되겠죠. 그러겠죠. 예. 그렇죠. 예. 뭘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배터리일 것 같아요, 여쭤본 거. 배터리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아마 멧돼지 같은 애들 만나면 휴전선에서는 아마 멧돼지한테는 안 될 것 같네요. 저 친구는. 멧돼지한테 멧돼지. 휴전선 멧돼지는 어허. 보통이 아닙니다. 만나보셨군요. 독수리 막 그 비행기만 하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렇죠. 안 돼, 안 돼.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기가. 네. 하여튼 군용으로도 지금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거죠. 가능성이 좀 많이 그렇죠. 열려 있다. 킬러 논쟁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족 보행까지 가면 결국 다 저쪽은 다 서비스 로봇에 이제 관건을 가겠네요. 전문 서비스 로봇 중에 아까 국방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전문 서비스 그래야 로봇이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되고요. 택배를 날라도 계단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센서. 뭐 센서. 당연하지만 로봇은 뭐 센서의 집합체죠. 그 아까 지각, 인지, 동작을 하려면 전부 다 센서 기술이 기반이 돼야 될 거고 네. 위치와 속도, 힘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지각 센서 기술이 중요하고 사람의 오감이 전부 다 로봇에 적용이 돼야 돼요. 시각, 후각, 청각, 촉각, 역각까지 이런 센서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동하는 기술은 전기 모터랑 감속기입니다. 이제 감속기라는 거는 모터의 속도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힘과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변환 장치가 감속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PMDC, BLDC, 스태핑, 초음파. 근데 그 중에서 작지만 힘이 센 BLDC 모터가 가장 많이 쓰인다. BLDC의 BL이라는 게 이제 브러시 리스라는 거거든요. 네. 브러시를 쓰지 않고 전자 소자를 쓴다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 PMDC는 이 브러시를 씁니다. 브러쉬가 뭐예요? 그러니까 브러시를 쓰면 하여튼간 이 마찰이 발생해서 수명이 짧아지고 네. 기계적 잡음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모터의 속도를 방향을 바꿀 때 이 브러시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BLDC는 이 브러시를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일단 PMDC의 그 단점으로 여겨지는 내구성이라든지 전기적 잡음 이런 걸 이 없앨 수가 있어서 관절이 상하는 건데 로봇도 이게 관절 상하는 게 좀 방지되나 보네요. 그렇죠. 네, 수명이 수명이 길어지니까. 연장되는. 예. 그래서 이 BLDC 모터를 많이 쓴다라고 이건 다 얘기하고요. 국산화가 돼 있나요? 이제 많은 부분 하고 있죠. 우리 뭐 아무텍 이런 업체들도 BLDC 모터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터는 LG전자가 또 짱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뒤에 또 말씀드려 보겠죠. 예. 뒤에 나오는구나 또 이제. 예. 모터는 사실 LG가 강력하죠. 예. 그래서 감속기도 되게 중요한데 뭐 감속기는 하모닉 감속기라는 게 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좀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들은 다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인데 이거를 또 어떤 유닛으로 이제 최적화해서 조합할 거냐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시장이 좀 빠르게 형성되냐는 그렇죠. 부분인데 이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우리 네.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가. 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를 위해서 아, 달려왔습니다. 광고 한 편 듣고 갈까요? 아닙니다. 뭐 쭉 가시죠 그냥. 쭉 가시죠. 좀 시청률에 도움을 드리려고 했고요. 자, 우리 기업들의 행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공이 미래 전략 산업으로 로봇을 육성하고 있다는 거고 그 좀 배경을 좀 꼽아보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IT 세트 시장이 대부분 다 성숙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절박함에서 일단 비롯한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AI나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런 미래 기술이 총 결집된 거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또 당위성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 반도체, 카메라, 모터, 배터리 이런 핵심 부품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다 있네요. 인프라 측면에서도 5G 통신망이라든지 공장 자동화 이런 쪽에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서비스 로봇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LG전자부터 좀 그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LG전자는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 휴라에 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스마트폰과 태양광은 버리고 자동차 부품과 로봇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로봇 사업 전략을 정리하면
B2B 고객 중심으로 배송 안내 살균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배송 안내 살균. 살균? 살균. 그 살균. 방역 로봇 해가지고 LG전자가 출시했었죠. 코로나. 아, 방역 그래요? 호텔에서 이제 그 어. 살균해주는. 예. 그래서 이런 전문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거고 네. 산업용 로봇은 LG전자가 로보스타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보스타를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을 사업화하고 있고 음. 웨어러블 로봇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네. 웨어러블 로봇은 뭐 어떤 형태입니까? 여기 이제 그림은 없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착용을 해요. 이게 뭐 고관절을 돕기도 하고 뭐 허리를 돕기도 하고 네네네. 일정한 특정한 신체 부위를 도와줌으로써 활동을 편안하게 하고 힘을 덜 들이게 하는 이런 역할들이 이제 웨어러블 어르신들 로봇이거든요. 아무래도 근육량이 좀 없고 그러면 노인이나 환자 그렇죠. 내지는 산업 현장에서 이제 무거운 무거운 힘을 걸 들을 좀 때. 때 이런 것들이 반대로 이제 그게 또 오히려 힘을 더 가중을 시켜갖고 운동용으로도 쓰인답니다. 이제. 운동용으로. 아, 예, 이게 이제 기존까지는 이제 사람의 힘을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걸 좀 더 힘들게 만들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운동용으로 피트니스용으로도 또 만들고 있답니다. 굉장히 뭐 로봇의 전문가세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뭐 다 아는 내용이라 사실 제가. 그럼요. 아이, 뭐. 그만할까요 그냥? 아이,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하이라이트인데. 그래서 L전자는 실내 자율주행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 이에 기반한 배송 로봇 중심으로 성장 분야에 집중한다는 전략이고요. 네. 사실 아직은 이제 로봇 청소기를 빼면 매출은 많지는 않아요. 순수 네. 서비스 로봇 한 200억 정도 네네네. 되겠지만 내년부터 이제 의미 있는 매출 성과가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네. 자 삼성전자도 이제는 로봇에 대한 전략이 확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여름에 출시한다고 한참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총 때 얘기했던 게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고 조직 재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서운 거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M&A. M&A 같은 걸 통한 비유기적 성장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과 어떤 기업을 인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CEO께서 인터뷰에서 M&A 물건들 상당히 임박했다라고 맞습니다. 인터뷰를 직접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중에 저는 뭐 로봇도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서비스 로봇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매년 새로운 이제 그 로봇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특히 컴패니언 로봇, 소셜 로봇이죠. 컴패니언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 쪽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이 삼성전자한테 보이고 있고요. 네. 자, 현대차. 현대차도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2020년 12월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8.8억 달러에 인수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로봇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현대차 그룹의 본업인 차량 제조에 기반한 제어 역량하고 네.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우리가 메타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 사물 이동성 시대를 열겠다. 라는 거창한 포부를 또 우리 그쵸. 현대차 그룹이 얘기하고 사물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혼자 이동하는 모든 시대를- 사물이 다 이동하는 네. 전부 다 바퀴를 달고 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는 네네네. 그 인수할 때 오너가 또 직접 인수 자금에 참여해갖고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할 때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직접 아 개인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어. 그만큼 그래서 유망하다고. 일각에서는 뭐 로봇을 키워서 향후에 이제 상속 관련된 자금 이슈를 해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최근 영상을 보면 기술들은 계속 진보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족 보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자 이제 우리 전문 기업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봇 전문. 예, 저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게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상장- 카이스트 상장사예요? 다 상장사를 얘기하는 아, 거고요. 네. 카이스트 교수님이 만드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상장돼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다들 비슷해요. 1,000억에서 한 3,000억 사이. 그렇죠. 왜냐면 이제 매출이 아직 안 크지가 나오다 않고 보니까.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좋게 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산업용 로봇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부각될 게 협동 로봇이다.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4족 보행과 2족 보행 로봇이다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서 가장 기술이 앞서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에서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핵심 부품을 좀 내재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마무리하고 있고 캐파 증설을 통해서 로봇의 생산량을 연간 3,000대까지 늘려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3,000대까지. 예. 그게 3,000대면 좀 매출의 규모가 나오나요? 대략 뭐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은 우리가 한 140억 정도 보는데 향후 이제 캐파가 커지면 뭐 2배 이렇게 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족 보행 기술도 가장 앞서 있어서 국내에 좀 이미 시제품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놓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당히 좋아 보이고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올해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예전에 그 로봇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휴보라고 예. 우리나라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이 있는데 아, 그거 이제 개발한 팀들이 이제 스피노프해서 만든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네. 이 이사님 모르는 게 없어요. 아 이제 그렇네요. 네. 자, 그다음 업체 로보티즈. 네. 네. 로보티즈는 이제 우리 그 아까 구동 기술 관리사 액추에이터 네. 쪽에서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그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중형 액추에이터 판매가 좀 많이 늘고 있고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추에이터는 모터하고 감속기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속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감속기가 로봇 원가의 많게는 한 40%까지 차지하는데 네. 이 감속기를 지금 개발한 상태고 향후 무인 자율주행 로봇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로보티지도 상당히 그런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중심으로 기술이 좀 앞서 있는 업체로서 평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감속기가 원가의 40%나 되는군요. 비싸요, 예. 자, 그리고요. T 로보틱스. 네. 사실 이 물론 이제 로봇 업체긴 한데 원래 네. 이제 T 로보틱스는 디스플레이형 진공 로봇을 그렇죠. 판매하는 회사니까 약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도 볼 수 있긴 하고. 물류 관련된 예. 최근에 이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반도체향 웨이퍼 진공 이송 로봇 쪽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다만 이 회사도 T 로보틱스도 향후에는 무인 운반차 AGV, 그다음에 자율 이동 로봇 AMR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브리봇은 많이 들어보셨죠?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 청소기, 원조. 중소기업 중에 굉장히 잘하죠. 아, 우리나라 업체. 예. 어찌 보면 로봇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 그렇죠. 회사죠. 실제로 숫자가 제일 잘 나오죠. 네, 국내 업체들 중에. 로봇 청소기는 우리 삼성, LG를 빼면 굉장히 좀 입지가 높은 그런 기업으로 에브리봇. 보시면 되고 네. 이 회사는 이제 로봇 관련 기술과 인공지능 관련 R&D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네. 상당히 신뢰도 높습니다. 올해의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액은 한 610억, 영업이익 한 123억 정도 이렇게 되는 상당히 우량한 기업으로 봐주시고요. 네. 유일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쪽에서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고 네. 우리 산업용 로봇 종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많이 하셨죠. 네. 직교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매출액 한 420억, 네. 영업이익 한 38억 정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좀 돈을 번다고 해도 매출액이 아직은 한 크진 않아요. 500억 전후반대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수백억이고 아직은 적자 상태인 게 대부분의 우리 지금 상장된 로봇 기업들이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태동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네. 아직은 기술력만 있는 거지 실적은 뒷받침이 안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기차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장은 지금 매년 15% 20%씩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네. 향후 2, 3년이 지나면 분명히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밀고 있는 기업이 라운테크라고 네. 이 기업은 사실은 라운테크.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네네. 대신 이제 반도체 웨이퍼 진공 로봇 쪽에서 국내 유일하게 어허.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네. 해외 제품을 그 대체해서 이제 동사 제품이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어서 반도체 진공 로봇 쪽에 라운테크까지 네.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지산 센터장님은 시간까지 딱 맞춰서 끝내주십니다. 하이라이트와 함께.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연습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네. 아, 괜찮아요? 김지산 센터장님. 준비되어 있는 시간 네, 배분. 연습하실 시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오셔서 좋았습니다. 자,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 알고 계시죠? 아유, 사랑합니다. 예. 네,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이제 좀 자주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